우리가 올해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과제인데, 그럼 이게 궁극적인 목표냐? 올해 4월 10일 날 선거해서 이겼다 치고 그럼 다 집에 갈 거냐? 그거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넘어야 될 고지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아주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까지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일 후에도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적인 질서로 한반도 전체가 정말 통일과 번영을 함께 누리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는 독일 통일 이후에 그 20년에 걸친 혼란상을 보면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굉장히 어렵고 먼 마라톤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다. 재작년에 우리가 정권 탈환을 한 것은 이런 종북주사파와의 전면적인 이념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작은 교두보를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 승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겠지만, 그러나 전투는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 또 작전상 후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 올 40 총선이 무지무지 중요한 선거이긴 하나, 이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여러 관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적 승리는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유파 전체가 단일대화가 돼서 하나로 똘똘 뭉칠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유파긴 하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투쟁하는 강도도 다 달라요. 그리고 활동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 그것도 대중정당이 있는가 하면 그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그 당의 기강이 더 잘 서 있는 그런 자유통일당 같은 정당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을 거꾸로 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선배님 여러분들이나 광화문 애국세력은 정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별로 조직도 돼 있지 않은 그런 일시적으로 뭉친 그 대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리 자유파 단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일 단체가 아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도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강철과 같은 이 기울로 종북주사파와 싸워 이길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말로는 당위적으로 맨날 단결 통일하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늘 분열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큰 정당인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힘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없었다면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혼자만으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을 거꾸로 뜨리고 재작년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저거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선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 극우 세력하고 우리는 결별하겠다. 극우 유튜브하고 결별하겠다. 정광훈 손절하겠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한 자유파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다못해 입에 발린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입에 발린 소리 한마디 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그 표보다도 지금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광화문 아는데 그거 다 집토끼들 아니냐. 지것들이 어디 가겠냐. 그래서 아직 안 잡아온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뭐 중도니 뭐니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제 눈에는 여러분 선배님들이 전혀 토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승냥이 이리떼랑 싸워서 이긴 무적의 호랑이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토끼 대접을 받는 한 우리 자유파 전체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집토끼가 어떻게 저 종북주사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잡아먹히긴 하지. 제 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집토끼들이에요. 먹이 갖다 주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집토끼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먼저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건 본질이 투쟁이고 동의와 협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뒤에 갖고 있을 때나 현실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가 행사하는 합법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사하지만 본질은 폭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 몸담았던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폭력 조직은 합법적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대한민국 헌법 틀 안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군대를 폭력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폭력이에요. 경찰도 본질은 폭력입니다. 말 안 들으면 잡아가겠다는 거거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본질이 폭력이다. 다만 그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폭력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폭력이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도둑놈, 깡패, 양아치들이 행하는 그런 폭력이 다 불법적인 폭력입니다. 그런데 불법적 폭력이냐 합법적 폭력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폭력을 왜 행사합니까? 상대가 내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거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죽이겠어. 그러면 상대가 죽기 싫어서 돈을 내놓잖아요. 상대를 내 의지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협박도 쓰고 폭력도 쓰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본질이 똑같습니다.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선거 때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표를 찍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늘 대가를 제시합니다. 무조건 폭력만 행사하면 폭군으로 전락하죠. 독재로 전락하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한테 좋다 이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이 안전해진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 재산이 점점 불어난다. 이렇게 반대급부를 계속 제시하면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한테 40선거에서 우리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려면 그러면 뭔가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급부를 제시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야말로 도둑놈 심보지. 좌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정의당이나 민노당이나 이런 세력으로부터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나가고 문재인 나갔을 때 이정희라는 자 나왔어요. 이정희가 끝까지 마지막 TV 토론까지 나가서 뺀질뺀질하게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문재인 지지 선언하고 후보 사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정희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한테 표를 모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 없이 모아줬냐 말이에요. 그 반대급부를 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으로부터 받고 넘겨준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똑같은 일이 2017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았어요. 종북주사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도 정의당의 주력 부대인 민노총은 다 후보 안 내고 문재인 찍어줬어요. 그때 당연히 반대급부를 받았겠죠. 그게 뭐냐? 민노총 위원장 풀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밥 먹자 그랬어요. 민노총 지도부가 거부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부터 풀어내라. 그거 약속 받고 찍은 거니까.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노총, 그 민노총 위원장은 얼마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재인이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한테 야, 너네 너무한다. 야박하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군소리 말고 협조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게 선거법까지 온 겁니다. 정의당이 주도한 이상한 괴상한 선거법까지 그게 정의당 몫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고요. 같은 종북 주사파지만 지그들끼리도 다 달라. 그런데 그 다른 세력이 하나가 돼서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는 다 주고받고 이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지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할 때는 똘똘 뭉쳐서 오히려 정의당이 더 앞장서서 이걸 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평생 국문에 계셨으니까 육군만 갖고 전쟁이 됩니까? 해군 필요 없어요? 공군 필요 없어요? 또 육군에도 그냥 보병부대만 있으면 됩니까? 포병 필요 없습니까? 특수전 필요 없어요? 기계화 사단 필요 없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어우러져서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어낼 때 전력이 극대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덩치가 크니까 육군 보병이라 칩시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필요 없냐고. 자유민주당은 필요 없냐고. 비록 정당은 아니지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필요 없냐 말이에요. 진짜로 종북주사파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건 국민의힘이 하려고 해도 못해. 저 전부 집토끼들이라 가지고. 그때 저 승량이 싸울 때 결국 호랑이 같은 여러분들이 나서잖아요.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 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지만 동시에 저 종북수사파들과 정말 치열하게 몸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 국민의힘 못하니까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지.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정권 찾았다 그래야지.
그래야 연합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로 모여라. 무조건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여라. 후보 내지 마라. 우파 분열이다. 이거는 종북주사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막무가내 방식이라는 거예요. 종북주사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다 지분 챙겨주고 상대방의 존재도 다 인정해주고 정책 중에서 자기들이 받아줘야 될 것들은 다 받아줘 가면서 하나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자유우파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그래야 하나가 돼서 종북주사파와 싸우는 일이 국민의힘한테만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한테도 진짜 좋은 일이 되고 자유통일당한테도 좋은 일이 되고 자유마을 회원들한테도 좋은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짜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싸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작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 자유파의 여러 정당과 여러 사회단체들 모두 이번 40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연합을 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11월에는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유통일당에서 오케이. 자유민주당에서 오케이. 또 권영애 장관 같은 태극기를 맨 처음 들었던 이 광화문의 상징적인 지도자들도 오케이. 다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대답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국민의힘. 그 내가 답답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안 하냐? 이게 당신들을 위한 것인데 판을 벌려놓으면 왜 안 하냐? 그때 나온 대답이 아이 뭐 집토끼들인데 뭐 우리가 그 신경 안 써도 지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차피 우리 찍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서 4월 10일 날 다시 국민의힘 찍으면 어차피 찍겠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흔쾌하냐 말이에요. 기분 더러워서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라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3년 반 전에 2020년 총선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때 당대표였어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가 친구라는 사적 인연을 어떻게든 잘 이용해서라도 우리 자유파 전체의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여러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치른 선거잖아요. 광화문 국민대혁명에 모인 100만 이상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힘을 여실히 전 세계에 보여준 그 직후에 치러진 선거잖아요. 광화문 국민대혁명 세력과 손잡아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자면 그러면 공천을 몇 자리 주면 돼, 비례대표 몇 개 주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제가 찍은 제 개인이 중재하느라고 내가 황교안한테 한 얘기예요. 야 10개만 주면 돼 그랬어요. 10개. 비례대표 5개, 지역 5개만 주면 돼. 그러면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전부 후보 따로 안 내고 다 함께 할 수 있어.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도 자유민주당도 자유통일당도 광화문 애국세력도 다 합쳐서 비례대표 5, 지역구 5을 국민의힘이 양보해라. 나머지 290개는 너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결국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면서 황교안이 뭘 했냐? 유승민이한테 30개 줬어. 안철수한테 50개 줬어. 그리고 폭망해버렸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서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광화문 애국세력 싫지만 막 낡은 구닥다리 같아서 싫지만 그래도 저 표가 없으면 우리가 불리해. 그러면 저 표를 우리 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비례대표 몇 개, 지역에 몇 개 우리 양보하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각 선거구마다 500표씩만 더 얻으면 우리가 얻는 의석은 20개, 30개가 더 늘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산수. 이게 무슨 고등수학입니까 이게? 그냥 산수지. 이런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연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집토끼니까 지것들이 어디 도망가겠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진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저 자유통일당 자유마을 있잖아요. 그 세력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서 못 잡아요. 아니 정광훈 목사도 사람이고 지금 6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유마을 회원도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국민의힘보다 더 열심히 싸우면 싸웠지 어디 뒤지지 않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꾸벅꾸벅 투표장 가서 2번 찍겠냐고. 4번 찍거나 5번 찍지.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천은 한 달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지금 90일 전이고 한 60일 남았잖아요. 이 60일 동안 세상이 몇 번씩 바뀔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파 전체와 연대하기 위해서 좀 똑바로 계산 좀 해봐라. 어느 쪽이 당신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 이와 별도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비서실장부터 어쨌든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당이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번에 받으면서 지금 순항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하는 일마다 거꾸로야. 하는 일마다 쪽박 깨고 있어요. 원래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피습당하면 그 상대당 한 20, 30분 날아갈 걸 각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응원하게 돼 있잖아요. 동정표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피습 사건이 난 직후에는 대다수 평론가들, 전문가들, 선거 전문가들이 야 이거 오래 가겠다. 국민의힘이 한 20, 30석은 이 건으로 손해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역공작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건이 상당히 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3일 가더라고요. 딱 3일. 3일 후에 이재명 피습 사건이 3일 만에 뭘로 바뀌냐면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사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주말에 부산 낙동강 벨트 쭉 취재하고 왔어요. 부산 분들 직접 만났어요. 제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나마 부산 경남 지역에 양산, 김해, 또 부산의 북강서 해서 저 사상까지 해서 사하로 가는 이 낙동강 벨트에 한 선거구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명이거든. 10개 중에. 나머지 4개가 간신히 우리 쪽인데 그 정도로 이미 우세한 데다가 이재명 피습 사건이 바로 그 지역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다 날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10개 다 우리가 찾겠더라고. 국민 민심과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우리를 무시해? 부산대병원을 병원도 아니라고 그래? 그 순간 민심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다친 사람한테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서 제가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만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스스로 쪽박차는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김정수이가 뭐 또 패싱했다면서. 한교안이 패싱한 거 모자라서 한동훈이도 패싱했다며. 그걸 국민들이 좋게 볼 국민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기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는 바닥을 찍었어요. 작년 말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승세가 천천히 만들어졌는데 지금 약간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쪽은 우리보다 좀 앞서 있었는데 이게 바닥을 계속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연초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그래프냐면 우리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쪽에 하락세가 최저점에 갈수록 그때 선거를 딱 치면 최고야. 선거일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꼭 역으로 얘기해서 선거일은 4월 1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4월 10일에 최고점을 찍을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금처럼 너무 많이 지면 안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로 이게 극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을 일으킨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우리가 과반 이상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게 최종적 승리라고 하면 이게 최종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이걸로 이제 선거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자유통일당 해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유마을 해체하고 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싸우면 하면 이제 여기서 이기면 다 끝나는데 뭐 따로 할 거 뭐 있냐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재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고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넘으면 산이 앞으로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최종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동네 축구하듯이 몰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자유파는 동네 축구하듯이 몰려다녔어요. 선거 때만 되면 그전에는 뭐 국민의힘이다, 자유통일당이다, 자유민주당이다, 우리공화당이다,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각계약진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야야 이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여기 찍어 그러고 동네 축구 몰리듯이 다 몰려다녔다고.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패스하고 역할 분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꿰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전략 없는 동네 축구하지 말자. 확실하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냉정하게 계산해서 주고받을 거를 분명하게 하자. 그래야 이 연합이 오래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필요성을 사실은 선배님들을 비롯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다 이미 느끼고 있어요. 3년 반 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국회의원 공천에 추천해달라는 소리 한 번 못 들었거든. 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짝사랑만 하고 남의 좋은 일만 하고 있을 거냐 이런 반성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고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합해야 된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제가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 선배님들도 여러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저런 발언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진짜 진정으로 함께 하려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 이래서 대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선전활동을 하셔야 된다. 압력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과 의견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고성TV에 제가 방송한 영상을 보면 지금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여러 차례 정리돼서 이미 영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영상 참고하시라고 제가 도망갈 생각은 없어요.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5.18은요,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공론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18은 국가기념일로 헌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그거는 저 좌파 정권 때가 아니라 김영삼 정권 때 입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5.18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선거 후에 차분한 논의와 공론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이걸 섣불리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저 종북 수사파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이 법을 입법 주도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5.18 이거 헌법 조문에 넣자라고 하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했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 광주에 가서 했는데 그러면 그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5.18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한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하는 전제 또는 그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5.18 헌법 전문 얘기를 했을 때 그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발언할 때 그랬는데 개헌 사안인 거예요. 헌법 전문에 아무나 그냥 글자 몇 자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에 붙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절반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서 이게 가결이 돼야만이 개헌이 되는 겁니다. 이 개헌은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감옥에 보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개헌이에요. 그게 문재인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자 빼고 그거 조국이 시켜서 청와대에서 3일씩이나 생방송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하려고 해도 결국 못한 거예요. 개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건 아무리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사항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서 다만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마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정도로 우리들이 이게 뭐 아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행간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12는 좀 다릅니다. 12.12는 헌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이든 서로 규정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제가 12.12와 관련해서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제 논평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법률적 종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군사행동이다. 이게 제가 제 방송에서 정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2.6이라고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모자는 김재규지만 김재규가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바로 궁정동 그 만찬하는 자리 바로 옆방에 불러놓고 일을 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성화가 그걸 다 알면서도 보안사에다가 사전에 이러하니까 잡아라라고 하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결국은 발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염치로 계엄 사령관을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정성화에 대한 사법 처리 없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책임졌던 합수본부장이 전두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이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사법적 종결을 하기 위해서 정성화 체포가 필요합니다 라고 최규하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최규하가 아이고 뭐 난 잘 모르겠고 국방장관 불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늦춰지니까 현직 육군상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데 이게 전격적인 기습작전 말고 정상적인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헌병 2명이 가서 잡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습작전을 단행한 게 12.12입니다. 저는 12.12라는 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12.12의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왜곡된 소설 같은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게 재밌으니까 소설이니까 재밌겠죠. 1,000만 넘는 관객을 끌어들이고 어쩌고 하는데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좌파들이 그런 식의 좌파 영화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조직동원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고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가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영화 있으나 없으나 좌파 찍을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서 관객수 계속 올려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12.12의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지금 발언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선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고 아직 유골도 유언대로 북쪽에 모시지 못한 상황이에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다 은퇴했거나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을 어쨌든 팩트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닙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자당의 후예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된 거예요. 그럼 민자당은 어떤 정당이냐? 새 세력이 손잡고 만든 정당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 그 다음에 박정희, 김종필 세력, 그리고 김영삼 세력이에요. 그 세 세력이 색깔은 좀 달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자유우파. 그래서 이 세 세력이 모여서 3당 합당을 해낸 겁니다. 이 3당 합당은 그러니까 민주화를 하되 피보지 말고 타협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역사적 대타협인 6.29 선언의 기반 위에서 3당 합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태생도 달라, 경력도 달라, 생각도 달라, 같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오로지 성이 김씨라는 것 말고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김대중이야 김종필이가 만난 DJP 야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는 거예요. 그건 야합이지. 그러나 6.29 선언의 역사적 대타협과 그것에 기반한 3당 합당과 그 결과로 탄생한 민자당, 그 후신이 지금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12.12의 역사적 진실은 이렇다라고 발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쫄짱부들이 단 하나도 겁이 나서 그런지 발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천상 우리 저 같은 자유파 유튜브들이 또 여러분과 같은 자유파의 선배들이 나서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질 거 제대로 따져야 중도파들도 자유파가 당당하다, 자신감 있다, 저 사람들 하는 말이 실제로는 사실이네,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이 12.12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 관련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민의힘 자유파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120%를 이미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아무 죄 없이 돈 10원 한 푼 안 받고 4년 9개월을 살았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갈 때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감옥 보내는 데 앞장섰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연달아 3번씩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내색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 여기서 뭘 더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할 것이냐, 뭘 더 말할 거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찌질한 쫄짱부들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달에 한 번꼴로 연 3번이나 만나서 이미 다 던질 메시지 다 던지고 줄 거 다 줬는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답답하니까 친박은 없다, 분열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잘랐는데도 이거를 자유파 전체의 대단결과 통합이라는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더 이상 주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천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세력이나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된 사람이 이를테면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알아서 배려해서 광화문 애국 세력한테는 몇 석 주겠다, 당신들이 선정해서 후보를 보내달라, 이런 식의 아주 멋진 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계각진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도 더 좋은 새로운 사람들 영입해서 발굴해서 공천하고,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들 영입해서 공천하고, 그리고 당대당 그 이후에 당대당 후보 간 단일화 방식의 정치연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좋기는 당대당인데 그러면 뭐 여러 후보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당대당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후보 대 후보 차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단일화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없이 대선 승리했을까요? 결국 그게 3월 3일 날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3월 9일이 선거였어요. 이미 인쇄용지에 안철수 이름 다 써서 배포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단일화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가 된 순간 폭발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공천과 단일화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산수가 아니고 좀 고등수학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이걸 풀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이 잡으러 온다니까 겁이 더럭 나가지고 도망가려고 비례대표를 다시 옛날대로 바꾸려고 뭐 이렇게 꼼수를 쓰는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유는 다르지만.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대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지 간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투표를 두 표 하는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 정당은 누구. 그래서 정당 찍은 사람들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고 지금 바뀐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두 표 찍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또는 우리공화당이나 또는 광화문태극계 세력은 지역으로 후보를 내면 진짜 수도권에서 막 500표, 1000표씩 잠식 하는 바람에 좌파가 어부지리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는 그거하고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우리 자유파 광화문 애국 세력 또 그 광화문 애국 세력을 대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자유통일이나 자유민주당은 비례대표는 후보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에서 몇 명이라도 의회 진출시키면 그게 자유파가 국민의힘을 끌어당기고 견인하는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저 전국 주사파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한 짓이에요. 정의당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별로 안 냅니다. 당선을 못 시켜요. 심상정이 정도지. 나머지 다 비례야. 또 김의겸이, 최강욱이 뭐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짜증나는 자들 있잖아요. 이게 다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예요.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해가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보다도 이 자유파를 해코지하고 뭐 그랬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이 배지 뗄 각오하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러면 뒤집혀요. 조금은. 헌법기관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존재가. 그러니까 한 5명만 있으면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요. 정의당이 무슨 사안마다 예를 들면 청문회 하면 다들 후보들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 올라가서 걱정이야.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뭐 다 예상된 건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다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럼 중간에 있는 5밖에 안 되는 이 정의당이 이 사람 안 돼 하고 데스노트에 이름 써놓으면 이 사람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스팅 보트와 레버리지를 이용한 정치력은 국회의원 5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5명이면 국민의힘을 그야말로 딴 데 궤도 이탈하지 않고 자유파의 정통성과 이 정체성에 맞게 운동하게끔 활동하게끔 견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의석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총선에 우리 자유파,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자유통일당이, 자유민주당이, 우리공화당이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욕심도 크게 부리지 말자. 비례대표 5명만 원내 진출시키면 이걸로 대한민국 국회를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 끌어당기고 견인할 수 있다. 그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부정선거는 여러 선배님들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재검표를 이게 이 부정선거 관련 개표 관련은 3심제가 아니고 그냥 대법원 단심이에요. 대법원이 김명수가 꼴권지고 끝까지 이거를 진행을 시키지 않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부정선거의 실상이 어떤지를 국민들한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발족됐기 때문에 그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거를 검표하고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자개표, 사전투표 이거는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게 우리 자유파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저도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선거법을 고쳐야 됩니다. 선거법을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가 압도적 다수인 현재 국회에서는 종북주사파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투표 폐지해야 돼, 전자개표 폐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를 계속 우리가 떠드는 것에 불과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40 총선거에서 우리가 아까 제 예측대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개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당에서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바뀌었는지 그냥 신용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삼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를 그동안 선관위와 쭉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내용이 개선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 개선책만이라도 저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법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시행령 개정하고 선관위의 이 운영 원칙을 바꾸는 것이 최선인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진전이 있었다. 미흡하지만 그 점은 인정하고 이후를 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옛말에 타초 경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초, 풀을 때려서 경사, 뱀을 놀라게 한다. 그러니까 시골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논두렁 갈 때 아무 작대기나 들고서 풀 툭툭 치고 다니잖아요. 숨어있는 뱀이 갑자기 다가가면 놀라서 물거든. 그러니까 미리 풀을 두드려서 네 천적인 인간이 간다고 알려주고 뱀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총선 참패 후 부정선거 그 전부터 사실은 제가 고선거TV를 2008년 3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부정선거 캠페인을 완전 몸바쳐서 했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정말 타초경사의 효과를 거둬서 부정선거 쉽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다가도 겁이 나서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집권당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이 부정선거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부정선거 잘못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는 정권과 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해서 신고를 해도 경찰선에서 유야무야 됐던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런 면에서 정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감옥 갈 각오 하지 않고서는 감히 부정선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계해야 되는데 타초 경사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음을 내야 되지만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8 다시 말씀하셨는데 5.18 자체가 아니고 아까 제가 5.18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지그들끼리는 혁명동지예요. 웬만한 잘못도 동지가 한 사소한 잘못입니다. 그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천인공노할 막말, 폐륜적인 발언,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무슨 범죄, 이런 것들을 저질러도 절대 지그들끼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한 목적인 혁명에 함께 머물든지 혁명 동지인데, 아니 뭐 성범죄 좀 한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이 사람을 완전히 내쫓아야 돼,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종북 주사파들의 정서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저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개인적 개별적 존재체로서 실존적 결단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우선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어도 그 조직보다는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패거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 전우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받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전쟁터에 가서 내 전우가 공격받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일단 내 몸으로 먼저 막잖아. 동물적 본능이지 그게. 근데 지금 정치판의 자유파는 그런 동지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격 들어오면 뭔가 그게 나한테까지 튈까봐 피해버려. 그러니까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진짜 다루기 쉬운 게 자유파예요. 좀 눈에 거슬리는 자는 지그들이 몇 놈이 공격을 해버려요. 막말했다, 막말했다 그러고 며칠 떠들면 종북주사파 편향 언론들이 그걸 증폭시키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점점 야 이것 때문에 선거 지면 어떡하나? 그래갖고서는 덜렁 사퇴시켜버려. 이런 식의 행태를 지난 수년간 해왔어요. 수십 년간 해왔어. 그래서 우리는 지능대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는 자기들이 껄끄러운 상대, 자기들한테 저거 간단치 않다, 강적이다 싶은 자들부터 공격해. 그걸 자기네 손으로 공격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차도 살인한다고. 자유파의 당 지도부의 손을 빌려서 그자의 목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경우가 잘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에서 종북주사파가 제일 겁냈던 사람이 민경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좌파운동을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좌파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저 종북주사파 뭐 무슨 전대현이니 뭐 한총련이 하는 것들의 속속들이 그 뒤까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향을 했거든. 그러니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민경우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됐다 하는 순간 아이고 저게 내 약점 다 알고 있는데 큰일 났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집 잡아서 현장에서 토크쇼 하다가 얼떨결에 나온 사실은 말 실수죠. 이거를 가지고 한 며칠 공격하니까 지그들이 알아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버텨낼 배포와 배짱이 없는 거예요. 5.18 관련도 그래요. 아까 사례도 든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이지 무슨 저리정당이에요? 아무나 다 1,000원씩만 내면 책임당원 되는 정당 아니에요. 당원 입당할 때 온라인으로 입당도 하는 게 다 추세인데 여러분들 이 중에 당원 있으십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 당원 입당할 때 저 무슨 신원조회하고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냥 다 나 당원 할게요 하고 주민등록번호 내주고 해갖고서 1,000원씩 2,000원씩 당비 내겠다고 하면 당원 되잖아요. 이게 대중정당이라고. 대중정당은 국민의힘에 300만 명의 당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게 전위정당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300만 명의 당원 중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 이 중에는 저 좌파인데 분열시키려고 일부러 들어온 자도 있을 거고 간첩들도 있을 거고, 아니 북한의 정찰총국이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 안 시켜놨겠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가려내나 말이야. 대중정당이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누가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아이고 뭐 그런가 봅니다. 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고 그걸 가면 끝나는 거야. 그걸 좌파들의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서 큰일 난 것처럼 잘라.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중간이나 가면 되지. 괜히 중풀나게 좌파랑 싸운다고 하다가 말 실수하고 그러면 괜히 뭐 나 혼자 당할 거고 그러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례가 지금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래서 몇 명이 정말 억울하게 잘렸어요. 그래 좋아요. 희생양 던져주고 이기기나 했으면 몰라. 전부 다 희생양 던져준 다음에 대참패해버렸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복주사파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복주사파와 제대로 한번 붙어본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선배님 지적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육사생도들이 5.16 군사혁명 지지 행진하던 그런 거 해달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대신에 모바일을 잡아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그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라고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긴 한데, 제가 한 40년 정치평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언론 활동을 했는데요. 4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20년 전, 40년 전에는 언론 매체의 영향력의 순위, 파워의 순위가 조중동이 압도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조선일보 안 보고 나오면은 하루 종일 뭐가 안 되잖아. 예. 그건 대통령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조선일보 사설이고 그랬어요. 그게 20년 전까지예요. 그 다음으로 큰 게 뭐냐면 KBS, MBC 9시 뉴스입니다. 일단 그걸 봐야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걸 봐야 잠자리 들어가요. 그랬던 때가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향력은 어디냐? 잡지였어요. 월간조선을 봐야지, 뭐 시사저널을 봐야지, 뭐 신동아를 봐야 뭐 세상 일을 하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4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매체였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종편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1등, 압도적 1등이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영향력의 척도는 돈으로 결정됩니다. 광고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고 효과 없는데 돈 줘요?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이 SNS, 유튜브로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KBS, MBC, 모든 종편, YTN, 연합, 라디오, 신문, 잡지 전부 합친 것이 유튜브만 못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나 KBS 안 본 지 몇 년 됐어, 나 조선일보도 이제 안 봐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젊은이들은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전혀 안 맞아서 안 봐요. 그래서 유튜브, SNS가 압도적인 영향력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편, 세 번째는 라디오입니다. 계실 텐데 라디오는 모든 라디오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정도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라디오가 정치인들을 전화로 인터뷰합니다. TV에 나오라 그러면은 다들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가서 본전도 못 찾지. 또 가는 방송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간도 안 맞지. TV는 외면하는데 라디오는 아무 때나 밥 먹다가도 잠깐 조용한 방에서 전화 한 10분 떠들어주면 되잖아요. 옆에 보좌관이 읽어주는 원고를 그럴듯하게 지 말처럼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라디오를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무슨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신문에 인용이 되죠. 그래서 라디오가 세게 된 거예요. SNS, 유튜브, 그 다음에 종편, 그 다음에 라디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KBS, MBC. 그 다음에 어디냐? 이 조중동 어디 갔어? 그 밑에 있어요. 이게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이 정보통신혁명의 진전과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따라서 바뀐 미디어 환경이에요. 그러면 선거도 당연히, 선거 이기려면 무조건 조중동부터 갔어야 됐죠. 20년 전에는. 일단 사주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편집국장한테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SNS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치인이 SNS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SNS가 주 전장터입니다.
특히 SNS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년간 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그 독재에 맞선 유일한 매체였습니다. 네이버, 다음이 다 저쪽 편에 오염되고 했을 때도 유일하게 맞짱 떴던 게 유튜브입니다. 맞짱 뜨고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유튜브가 이 세대에 안 맞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게 우리 장점이고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드세요 하는 거예요. 모바일을 들고 유튜브 세상에 들어가시면, SNS 세상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모든 정보가 거기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퍼날르는 거가 제일 효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지금의 선거법은 2006년에 오세훈이가 불출마 선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주도해서 만든 선거법이에요. 그때 지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꽁꽁 참매버렸어. 싸매버렸어요. 발을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래서 가가호우 방문이 불법이야. 지금 후보들은 집에 못 갑니다. 가가호우 방문하면 불법이에요. 돈은 묻고 입은 푼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구도 없애버렸잖아요. 편법으로 지금 뭐 당협, 협의회 이러지 지구당이라고 못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법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뭘 해도 괜찮은 게 SNS예요. 왜? 입을 푼다 그랬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메시지 전환한 것은 무한대로 지금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이 지금 아직 진짜 정식 후보가 아니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명함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어디 가게 들어가서 주면 불법이라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한테 나눠주는 거야. 요거 하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유튜브 SNS에서 열심히 자기 스토리에 올리고 메시지 올리고 또 고성고 TV에 출연했다는 영상 막 편집해갖고 올리고 그거예요. 그게 다야. 할 수 있는 그게 다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광화문 자유파 태극기 애국 세력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지인들한테 더도 말고 딱 2다리만 좀 해주라. 고성고 TV가 됐건 뭐가 됐건 야 이거 괜찮다 싶으면 2사람만 건너뛰면 돼. 한 번 건너뛰면 200만이고 한 번 더 건너뛰면 400만 아니에요. 이처럼 쉬운 선거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무기다. 총 대신에 모바일을 들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 선친이 부산 초량군인데요. 1905년에 전쟁이 터졌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삼형제였는데 큰형은 저한테 큰아버지죠. 이분은 어디 누가 사라져버리고 도망갔죠. 동생은 너무 어리고. 그래 당시에 그래도 삼형제 중에 한 명은 군대 가면 나머지가 무사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어른들이 해서 척도병으로 입대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3주 기본교육 받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돼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한테 포로가 돼서 도망쳐 나오다가 총 2방 맞고 평생 탄환을 한 발 이렇게 이 어깨 쪽에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하다가 군대 갔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고등학교 2학년 공부하려니까 깝깝해서 우리 아버지 평생 가장 멋진 선택을 하셨어요. 말뚝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병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갑종으로 장교의 인관이 됐습니다. 갑종 46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접어드셨는데 그때 그 전과 있죠. 그 뭐 수송이냐 보병이냐 작전이냐는 거 이거 선택하는데 어차피 나는 뭐 육사도 아니고 삼사도 아닌데 이건 뭐 당시 최신 병과가 화학이었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화학병과를 선택해서 화학장교가 되셨어요. 육사단에 근무하실 때 60년대 후반인데요.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몰래 내려와서 우리 병사 먹다가고 그럼 우리도 복사로 또 올라가서 먹다가고 오고 그럴 때잖아요. 그럴 때 철원에서 근무할 때 하여튼 3월부터 이 풀 제거하는 작업이 그렇게 위험했답니다. 우리는 어쨌든 풀이 크면은 저것들이 오는 거를 감시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베야 되는데 저쪽에서 많이 보고 있다가 계속 저격을 하니까 그때 기적의 가루가 나타났죠. 오렌지 색깔, 흰 색깔. 그래서 그 기적의 가루를 화학부대가 그걸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을 뭐 120% 확실하게 했어요. 저도 제가 그때가 철원 관인에 살 때인데 아버지 화학부대 가서 흰 가루가 너무 예뻐갖고서 그거 가지고서 막 이러고 던지고 놀고 했습니다. 그게 제초제였죠. 고엽제였는데 그 육사단에 화학 참모로 계시면서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월남전에 화학부대장으로 발탁이 되셔서 월남전에서 화학부대장으로 2년 내내 고엽제만 헬기에서 뿌리고 다니셨대요. 환갑되시던 1990년에 6개월간 원인을 알 수 없게 아프시다가 한 90kg 되신 분이 40kg가 돼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고엽제가 공식으로 우리 정부가 인정한 해는 1995년입니다.
예, 월남전에 무공으로 인원 무공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90년에 이유도 모르고 아버님을 보내고 그리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셨습니다. 5년쯤 후에 고엽제가 공식 인정되고 아버지의 그 전우들이 뒤늦게 연락을 해오셔서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네 아버지 육사단 할 때 어떻게 고엽제 썼는지 내가 봤다. 6월은 있지 않냐. DNA 분석하면 나온다더라. 월남에서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이 친구분들이 연락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저기 우리 고성범 전 맨 뒤에 제가 58년기에 뛰고 저 친구가 연년생 동생입니다. 59년 돼지띠인데 둘이서 의논했어요. 뭐 우리 먹고 살만한데 다시 그거 뭐 고엽제 확인 받느라고 열어가지고 뭐 그럴 거 없다. 우리가 알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걸로 충분히 이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그냥 국립현충원에 모셔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군인의 길이 어떤 건지를 잘 압니다. 또 군인 가족이 어떤 애환을 겪으면서 클 수밖에 없는지도 잘 알아요. 저는 뭐 운이 좋아서 국민학교 3번밖에 전학 안 했어요. 저 동생은 5번, 저 밑에 동생은 7번 국민학교만 그렇게 전학 다니면서 아버지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국문에 평생을 바친 제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 선배님들 아마 제 선친한테는 후배들이 되실 텐데 제 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주 당당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